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발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상을 조금 치울 수 없는가? 이 단상을 좀 치워보지, 뜯어가지고. 이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근무지원단입니다. 이게 전부 국립입니다.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 국방부 군의 이 구역 역시도 개방을 해서 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백악관 같이 낮은 그 펜스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 동시에 본인이 직접 조감도를 짚어가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과 형식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청와대라는 표현도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 집무실이 일단 용산 국방부 본관으로 가는 거고 예. 그 주변에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접근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국민적 여론들이 나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예. 광화문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용산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그렇죠. 됐는데요. 예. 이런 혼란 상황들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여기에 대한 실익을 직접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예.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들에서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권위적인 상징을 탈피하기 위해서 광화문 혹은 정부종합청사로 나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 경호, 보안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한 발 후퇴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마지막 말미의 그 멘트가 가장 당선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였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한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마저도 여기에 이 내용들을 실패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대통령도 이 내용들을 해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 가장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개혁적인 안을 실행할 수 있을 이때 이것을 딛고 해내지 못하게 됐을 경우 예. 두 번 다시 이 일이 구현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다소 부정적인 일부의 여론과 난관이 있더라도 국민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대통령실 이전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예.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의 표현이 오늘 직접적인 기자회견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당선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선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47분, 꽤 오랜 시간 섰었어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도 최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다 찬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 김병민 대변인이 지적한 부분, 남영희 위원장님. 지금 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과거가 있었고 그래서 빨리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견 그 의견은 어떤 뜻인지는 저는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주신 많은 내용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저는 불통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 이전에 관한 부분이 단 인수위 과정에 20일, 50일 내에 해결이 될 문제인가 하는 것이 전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예. 이전부터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던 점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불통의 과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불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예.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졸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 청와대에 입주를 하신 이후에 천천히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다. 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법 위반 과정도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인수위 과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법에 보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 준비, 그리고 이양, 인수, 인계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실상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통령과 국무회의 그 과정들에 대한 조정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국방부로 자리를 낙점하신 것을 저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예. 이전에 역대 합창의장 11분이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예. 국가 안보가 진짜 위협이 된 문제다. 예. 예. 다 이제 말씀하신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비용 문제, 예비비 문제, 안보 문제 다 짚어볼 텐데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가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이 좀 아쉽다는 취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일단 오늘 어떻게 당선인께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청와대가 오랜 동안 제왕적 권력의 어떤 상징으로서 예.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걸 탈피하겠다는 선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한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50일 내에 이걸 완성하고 임기 시작과 더불어서 새로운 집무실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의욕이 높은 건 좋은데 네. 좀 과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전 대상지로 결정된 그 용산 국방부 합천구역은 국가 안보의 핵심 시설입니다. 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국방부 합참도 연쇄적인 이동이 불가피한데 국방부는 바로 인근에 있는 합참으로 가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국방부 장관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드는 어떤 시간과 비용의 문제일 뿐이지 예. 국방부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방호 시설과 그리고 정보 시설,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국민에게 개방한다면 그렇게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간 옆에 전쟁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나 합참이 있는 게 적절치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얼마간의 시간 내에 혹은 그 이후에 적어도 1년이 흐르기 전에 국방부 합참은 새로운 부지나 새로운 건물을 찾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이 5천억 정도 든다고 이미 국방부에서 인수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에서도 그 대목은 그냥 그러기 담 넘어가고 이사 비용에 496억밖에 안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문제 지적하고 싶은 게 어쨌든 5월 9일까지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은 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군 지휘부가 이전하게 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현 대통령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예. 이렇게 통보하듯이 선언하는 게 마치 옳으냐, 과연 옳으냐. 지금 아직 그 권력 이양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국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아직은 당선인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전 정권들이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됐던 문제들 이런 것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지 충분히 협의하고 발표해도 늦지 않은 걸 사실 지금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군수 내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통보예요. 지금 국방부에는 3월 내로 짐 싸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군 지휘비가 움직이는 문제는 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만약 문 대통령이
그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는 제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게 그 의욕은 좋고 목적은 뭐 동의할 수 있는데 예. 방법이나 절차가 너무 졸속이고 틀렸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 5분의 패널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은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그 과거에도 그 조선 시대에도 이제 왕이 거처하는 공간을 이전하거나 새로 짓는 경우에는 상당히 민심이 그 이후에 안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광화문 청와대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2년의 기간을 설정을 해서 2년 뒤에 이제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2년 뒤에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게 잘 안 됐는데 그때 안 된 이유는 서울시가 그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면서 거기가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크게 발생할 것 같아서 이전을 못 했는데 지금 이거를 5월 10일 날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과연 지금 인수위는 이제 그 정책의 우선순위, 그 새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잡는 그 기관인데 우선순위에 좀 벗어나 있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현재 용산 안에서도 이 청와대가 이전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남과 북이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그 여론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안을 이렇게 인수위 시절에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 수긍하는 것은 청와대 이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제가 예.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청와대가 처음에 지어진 게 1939년입니다. 39년. 이게 그 조선 총독 관저였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본관 신축된 것이 노태우 대통령 때 1991년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태생적으로 청와대라고 하는 그 기관 자체가 건물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런 의미이거든요. 옛날 조선 총독이 쓰던 데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 문제이잖아요. 저는 용산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4년 반 동안 국방부에서 그 미군기지 이전하는 그 일을 담당을 갖다가 하면서 아, 그러셨어요? 국방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아, 지리 잘 아시겠네요. 잘 알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 하다가 숭실대 교수하다가 국방부에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국방부의 별관이라고 있어요. 구관. 예.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건물인데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국방부 건물이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국방부가 거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방부 영내 자체가 9만 평이에요. 그다음에 수십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방부를 이전한다, 합참을 이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군 기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방부가 옆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로 이제 그 분산해서 이전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이제 군을 총괄하는 건 맞지만 국방부가 군은 아니거든요. 국방부는 그야말로 뭐 외교부나 뭐 기재부나 똑같은 정부 각 부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 가보면은 뭐 인사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예산 담당하는 그렇죠. 부서도 있고 뭐 그런 예. 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군사 시설 같이 거기에 꼭 있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방부하고 미군 기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헬기장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벙커도 이제 합참 밑에도 있고 국방부 밑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국방부가 굉장히 이제 청와대가 옮겨가도 예. 그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잘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요. 확장성이거든요. 이제 미군 기지가 다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환 받아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건데 그중에 일정한 미군 기지가 80만 평이거든요. 그중에 뭐 적당한 그 규조의 그 사이즈를 갖다가 그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국방부 지금 본관 옆에다가 대통령 관저 지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당초 그 취임하실 때 그때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그 5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했으면은 충분히 됐을 텐데 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그 당선인이 좀 급하게 한다. 급하게 예. 한 건 저도 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당선인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취지인 것 같아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거하고 국민 약속을 지키겠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죠. 워낙 선거를 치르고 나면 공약들을 안 지켜가지고 늘 그 부분을 언론이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없애겠다는 거는 와 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고서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누군가 여기서 한번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공간의 분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청와대가 실제로도 그렇게 정치권에서 역할을 합니까? 제왕적 권력? 사실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를 해왔죠. 예. 사실은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게 실은 뭐 부처 위에 어떤 권력으로서 기능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 집권 5년 동안에도 그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대통령이 내각과 일하거나 혹은 여당이나 국회와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을 한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건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청와대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청와대의 공간이 너무 폐쇄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집무 공간하고 또 참모들의 집무 공간이 분리되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그 공간을 비서동으로 나와서 거기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놨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그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청와대의 좀 폐쇄적이고 그리고 뭔가 권위적인 이런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도 바꾸고 일을 하는 방식도 바꾸고 해야 될 거지, 그게 공간을 옮기는 것 하나로만 다 충족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서 이제 당선인께서 그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일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그 용산으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여러 가지 혼선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한마디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들고요. 저는 소통과 스킨십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킨십도 물론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지만, 스킨십은 국민의 여론을 잘 살피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반응하고 그것을 잘 집행하는 문제이지, 그게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어떤 물리적 접촉을 해야만 소통이 된다는 생각은 글쎄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생각인데, 오늘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걸 내내 보니까 소통과 스킨십을 좀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김병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가 있는 그곳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친밀도?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거의 아마 경내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방부를 출입해 봐서 그렇진 않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당선인이 그 앞에다가 현재 국방부 모습에서 펜스를 쳐가지고 접근성을 가깝게 하겠다. 네. 그것이 이제 국민 소통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냐는 좀 의문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조감도를 펼쳐놓고 그 내용들을 국민 앞에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놓게 되면 지금 있는 청와대를 나와서 또다시 닫힌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초창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공원으로 훨씬 더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고 여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까지 시민들이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 수 있으면 닫힌 청와대의 모습에서 열린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는 선거 기간 동안에도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 그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실질적인 몇몇 사람들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예.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난제 속에서도 함께 민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과 대통령까지 격이 없는 소통으로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현재 오래된 시스템을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 내에서는 밖에 있는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 속에서 예.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참모진과 대통령이 격이 없는 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함께 가서 일을 만드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겠죠. 조금 전에 봤던 조감도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 물리적인 공간 하나만으로 이 내용들,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에서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이 혼자 구중궁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외부의 전문가와 부처 관계자, 청와대 이제 바뀌게 되는 대통령 집무실의 참모들과 함께 일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예. 시작부터 어렵지만 이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현직 대통령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방통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타나게 되는 예산의 문제 기재부로부터 다 보고를 받고 있고 장제원 실장도 아마 청와대에 있는 이철희 수석 등과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요. 예. 이것을 이제 일방적인 과정으로 추진하는 것만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 이면 속에서 많은 내용들에 대한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좀 참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일단- 하세요. 많아요. 시간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 뭐 이철희 정무수석과 또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외부로 먼저 얘기가 나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회동 이후에 의논해야 될 부분에 의제 이 선순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나중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청와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제왕적 대통령의 그 갇힌 고립되어 있는 구중궁궐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직전에 지금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를 1년 반 정도 하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라서 누구보다 최근에 그 청와대 시스템을 잘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전의 그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광화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에 비서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 비서들과 비서실장, 비서들이 2층이면 대통령 집무실은 3층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민 예. 일관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셨고요. 이 부분을 저는 계속 뭐 지금 당선인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 사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들과의 소통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전에 없던 국민청원제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기적으로 늘 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차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온 것을 저희가 예. 사실 따져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에 굉장히 불행했던 결과들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마치 좋지 않은 기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왔던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세계 뭐 경제력은 사실 10위나 8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대통령이 직무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그 청와대에 입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이유가 명분이 서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은 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국방부에다가 이전을 하겠다. 저는 그 과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이후에 천천히 해결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불통이 되고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와대 구중궁궐을 없애겠다라고 하면 담벼락 하나라도 무너뜨려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른 방안들, 대안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저희가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재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추경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근데 지금 기재부에 단순한 이사 정도의 비용을 계상해서 내놓고서 지금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다 단순화시켜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예. 밀어붙인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은영 소장님, 이 청와대를 옮기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게 국민들 생각이 참 궁금하거든요. 반반으로 나뉠까요? 어떨까요? 네, 이게 이제 그 갈등 과제예요. 이 이제 아, 정부기관이잖아요. 예. 정부기관을 옮기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이 갈등 과제였고 과천 정부청사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절반 정도밖에 못 옮겼거든요. 예. 이게 2018년 그 세계일보 신년 조사를 보면은 일단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뭐 탈권이라든지 뭐 이런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65.1%가 공감은 해주셨지만 네. 실제로 이거를 이제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방향성 명분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예. 그리고 저도 청와대를 근무했었는데 그 지금 남영희 위원장님이 근무하신 게 10년 차인데 예. 그때는 대통령이 일하시는 공간은 저 위에 따로 있었고 근데 10년 뒤에 그 공간이 대통령 일하시는 공간이 이 비서동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구중궁궐이라고 하시는데 청와대에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엄청 예. 사시사철 그 신청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국민소통이나 이런 거는 진짜 공간의 의식이 지배받는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사람의 그 마인드, 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막 그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당선인께서 오히려 그게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들어가기 예. 지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조사는 과거의 조사, 그러니까 네네, 조사가 최근-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전 거를 그 가져온 건데. 아마 이제 저 부분을 인수위나 이런 데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공개를 오늘 그 당선인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여론 조사에 의한 것보다는 그 의지에 관철을 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 조사 결과들이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언론에서 일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제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그렇죠. 이슈를 다 끌어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사를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용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과연 얼마가 드는 것이냐 부분인데 예, 한번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산해 봤을 때 1조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공백, 국정 운영도 많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려가 크고 큽니다. 하더라도 3, 4년 계획을 잡아서 해라. 예, 하더라도 진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통령 그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이 건물은 20년이 돼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비용이 보면은 차이가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 거의 20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혁진 변호사님, 뭐 저희가 관련 자료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추산하는 거는 상당히 좀 뭐 무리가 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양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뭐 서로 과장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는데 끝나보면 알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국방부가 국관이 1970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이사하려고 하는 신관이
2003년도에 지어졌어요. 예.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합참이 국관하고 신관에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합참 신청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로 합참이 들어갔는데 원래 합참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미연합사 용도로 그 건물을 만들었다가 연합사가 이제 평택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건물이다 해가지고 합참이 널널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합참이나 또 국방부에 그 이후에도 건물이 되게 많이 지어졌고요. 예. 제가 모처럼 지난 금요일 날 국방부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예. 국방홍보원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합참 뒤에 있죠. 예. 네, 뒤쪽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 정문 들어오자마자 그 네. 국방홍보원을 짓고 있던데 지금 국방홍보원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아마 방사청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국방홍보원 예컨대 5층으로 짓는 거를 설계 변경해서 한 10층 정도로 지으면 되니까 예. 아마 김병주 의원이나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1조 이상의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건물을 새로 이렇게 막 지어 제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나? 예.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당선인도 말씀하셨지만은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태령으로 이전할 필요도 있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이전하는 것이 그다음에 국방부가 옆 건물로 이사 가는 정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쓸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압도적인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야당에서 이제 좀 있으면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에서 과연 그렇게 뭐 1조 이상의 돈을 쓰려고 할 때 그걸 그 인정을 해줄 것이냐. 네. 이래저래 제가 봤을 때는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이렇게 네. 일하다 보면 돈이 좀 늘어나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뭐 5천억 1조 얘기하는 거는 건물을 지었을 때 합참 건물 짓고 국방부 청사 짓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거고 당선인이 얘기하는 건 순수하게 이전 비용만을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다운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박 의원님 이게 비용 문제는 당연히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 부분도. 글쎄요, 지금 정확한 비용은 뭐 추계를 해봐야 알겠죠. 예. 그러나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496억은 그야말로 이사하고 리모델링하고 방탄창 설치하고 이런 정도의 비용만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추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전체 비용과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국방부 앞에도 지하 벙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 예.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NSC 회의도 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국방부 앞에 있는 벙커는 합동 전투 모의 실험센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군 작전 장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모여서 그 이 전투에 대비한 그 실험을 하는 워게임 그런 비슷한 공간이에요. 거예요. 예. 근데 그것과 사회재난이나 뭐 외교안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하고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새로 싹 개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군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국정원, 해경, 소방방재청 이런 데까지 그렇죠. 다 연결된 네. 이 통합적인 네트워크고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 기능을 지금 국방부 그 지하 시설로 옮긴다고 할 때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실제 그게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차질 없이 이관이 되려면 앞으로 나오면 50일 동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지금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 답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포기하고 좀 더 시민과 가까운 소통을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존중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 그게 현재 국방부 부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전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절차에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 하에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졸속으로 50일 내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비용 예. 이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인 얘기는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고 본인은 취임식이 끝나면은 국방부 청사에 마련돼 대통령 집무실로 가겠다고 한 거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 그 예비비 문제예요. 이게 돈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전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예비비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법적인 거여가지고 일단
법조항에 아까 이제 남영희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지금 이 이전 비용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법에도 실제로 그런 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당선인이 이야기하신 것이 국방부 이전에 118억. 이건 국방부 예산 쓰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냥 예산? 뭐 국방부 내 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도 그 여러 번 이사를 했었어요. 국방부에서 근무할 동안에. 그래서 국방부 그 별관에 있다가 그 반환되는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한번 해봐라. 거기 이사했고 그다음 또 일부 그 인원들은 평택으로까지 이사를 했거든요. 그거는 사업단의 그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청와대 그 이사비가 252억으로 제일 크던데 그 비용은 청와대 예산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경호처 예산이 99억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청와대 경호처 예산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부족하면 이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객관적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쓰려면 일반적으로는 그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걸 갖다 예.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나 안 하겠다라고 하시긴 좀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 새로 신임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일을 갖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일단 그 부분은 문 대통령이 아마 협조를 갖다가 하시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우려가 되는 혼란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제 당선인 측에서도 다음 주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날 원래 예정돼 있는데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국무회의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남영희 본부장 우리 정 의견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말씀 들으면 굉장히 손쉽게 이전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들에 있어서 인수위 과정에 그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건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국민들의 그 민심이 다 통합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의 그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온당한 겁니까? 저는 지난번에 회동이 불발될 때에도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MB의 사면권을 네. 가지고 마치 김경수 지사와의 그 사면을 딜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관한 부분들이 외부의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그 실제 대통령께서 만나서 그 당선자와 덕담을 나눠야 되는 그런 중요한 회동까지도 무산된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또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그 청와대 문은 열려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자에게 축하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지우는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지 또 의구심이 듭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 아까 그 좀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을 거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일단 예비비로 하든 예산으로 하든 현 정부가 승인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야 돈이 지급이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나와야 일단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협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같이 손발이 맞춰서 진행될 때 이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 이전에 관련돼서 이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지금 이 새 정부를 꾸리게 되는 당선인 측과의 정확히 구체적인 협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과거 처음 당선인 측과 그리고 그 당시 이철희 수석 등의 회동이 있을 때 앞으로 있게 되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수석이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채널을 열어놨습니다. 그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의와 의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을 거고요. 예. 지금 기재부로부터 이 상황에 대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을 것이고 각종 정부 부처로부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내용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보고를 받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청와대에 있는 핵심 관계자 등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소통 없이 진행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있었던 청와대 내 참모진 한 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꺼내게 되자 그런 얘기들 온당치 않은 내용이라면서 박경미 대변인이 입단속에 나섰던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남는 기간 동안
충분히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길을 잘 닦아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있게 되는 예비비의 일부 사용 같은 경우도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남은 50일 기간 동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임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들을 터놓고 그다음 진행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또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터라 그 초창기 진행되는 첫걸음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내에서도 충분한 협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안보 문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선이 또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그래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과거에 다 근무하고 여기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고 바로 옆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왜냐하면 여기 국방부에도 그런 네트워크 시설이 있지만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참을 남태령에 그 전시 지휘소가 있는 쪽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국방의 공백이라고 보실 겁니까? 군 주요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국방과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군사 시설은 어디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이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 오늘 패널 분이 보니까 세 분은 좀 반대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게 기회 차원에서 정혁진 변호사께 다시 여쭤봐야 돼요. 네네. 당선인의 생각은 군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전을 하더라도 무언가 대비를 세워놓고 이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것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부각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참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국방부의 이제 장관실부터 해가지고 일부 시설들을 합참이 있는 신청사에다 좀 옮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행정기관들은 뭐 별관이나 뭐 그런 데다가 옮기는 거기 때문에 예. 합참 밑에 있는 벙커가 그 스탑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국방부에 있는 그 국방부 본관에 있는 벙커도 뭐 이사한다고 그거를 갖다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계룡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그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그러면 지금 서욱 장관이 당선인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안보 문제도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저는 무엇보다 그 경호처에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TF팀을 만들 때 예. 그 이전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경호 보안 문제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그 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방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몇 군데의 사무실만 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축적되어 있던 전략 자산이라는 것이 청와대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전해야 되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비행 금지 구역 또는 뭐 대공포 지역을 이동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얽혀 있는 것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예. 지금 단 몇십 일 내에 아주 단순한 이사 정도로 치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방부에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상황들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그리고 당선자의 의중을 다 들은 이후에 뭔가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것 때문에 굉장히 예. 곤란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그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이시잖아요. 사성 장군이신 김병주 의원님의 예. 발언도 있었고요. 전직 합참의장들의
그 성명도 있고 한데 저는 이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각 당의 이제 참모 당선인 주변에도 이제 참모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군 출신이 있죠. 그분이 또 합참 작전본부장과 수방사령관을 역임한 분이라 또 그분도 얘기를 했을 테고 이게 조금 방향이 아무튼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당선인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용산이라는 곳이 워낙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교통 문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출근을 하려면 교통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 청원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상주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뭐 지원 같은 것이나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글쎄 뭐 국방부가 이전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점이나 가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부속 시설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그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한남동 그 외무부 장관, 뭐 합참의장 공간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겪게 되는 직접적인 불편함을 예상한 질문인데 김병민 위원장님, 글쎄요.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동산 문제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군사보호시설이어가지고 제약이 있지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당선인이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용산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던 배경들을 설명을 한 바 있죠. 예. 만약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최종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 정도 상황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내용들의 전체적인 그 발언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해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텐데 용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내용을 당선인이 직접 언급하고 추진하게 되니까 굉장히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광화문으로 이전하게 됐을 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내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용산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 지역 인근에 대한 개발 문제에 대한 규제 문제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상황부터 추가적 규제가 있었던 거라 여기에 추가적인 규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예산의 문제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이거를 실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 걱정 부분들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그리고 그 이후에 설득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선인이 오세훈 시장과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한 거는 글쎄요. 뭐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질문이 나왔어요. 오늘 뭐 풍수나 무속 논란 불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풍수지리라던가 좀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당선인의 1호 공약처럼 추진되는 모양새여서요. 시급한 민생 문제는 또 인수위가 지금 저도 인수위에다가 주문을 많이 해놨고 그건 뭐 바로바로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과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는 또 별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뒷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은영 소장님.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마치 대통령 당선인의 1회 공약처럼 느껴진다. 근데 국민들은 과연 여러 가지 지금 뭐 민생 문제라든가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좀 부합하느냐 그 부분은 좀 어때요? 일단 중앙일보가 티브리지 코퍼레이션하고 그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13일, 14일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예. 그 사실 부동산 문제로 이 현 정부가 이제 재집권에 실패한 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좀 후순위의 과제고 가장 그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가 부패 척결과 공정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예. 사회 양극화에서 균형 발전, 국민 통합 정치 개혁이 20.2, 16.4, 15.2 순으로 지금 나와서 의외로 이제 국민들은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의 쇄신과 그러네요. 그다음에 예. 경제와 이런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골목 상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해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우선순위가 지금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 윗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뭐 피부에 와닿는 거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밑에 가 있고 예. 부동산 가격 안정도 조금 밑에 가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공정 확립 양극화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전체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가 그렇습니다. 더 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거 외에 이제 다른 또 이제 저거는 약간 큰 틀의 보기 문항들이고 약간 네. 이제 부분적인 보기 문항들을 또 보면은 연금 개혁이나 그다음에 정년 연장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종부세를 좀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문제, 맞네요, 현안. 예, 여가부 폐지 이런 그 좀 구체적인 개별 사항은 이게 다 이제 그 시민들의 이해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빨리 정리해 달라 이런 예.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박은선 의원님, 이것이요. 이제 당선인이 저희가 이제 이은영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국정 현안이 너무 많은데 어느 것에 방점을 찍느냐도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인수위 기간이라는 게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잖아요. 예. 때문에 이제 국정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어디에 집중해서 어떤 국가적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케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집무실 이전 문제로 너무 많은 그 논란이 있고 힘을 빼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개별 과제로 보더라도 이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국민적 관심사에 있지 않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금 약국에 가면은 약이 없어가지고 감기약, 해열제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예. 마치 이제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가 물론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걸로 이렇게 그 인수위 과정이 좀 시끄러울 문제인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선순위에 대한 의아함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의아함을 갖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합리적인 절차와 또 합리적인 그 기간과 준비를 거쳐서 이전해도 되지 않을 걸 왜 당장 5월 10일 날 이 현재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예. 여기에 이제 이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 뭐 무속 논란도 나오고 이 풍수질이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선인이나 인수위에게 좀 난관이라고 좀 보여질 것이 오늘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 그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단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중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이 허비를 해야 되는가?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불통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아예 철회하라고 못을 박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당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후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총리청문회라든가 줄줄이 이제 국회하고 일을 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글쎄요, 남현희 위원님 조금 예전에 허니문 기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한 거는 확실히 세웠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안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것이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경제와 관련된 이슈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인수위법에 저촉되는 초헌법적인 월권적인 행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 인수위 과정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삼아야 될 것을 부패, 척결, 공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국민 통합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공정한 어떤 결의의 과정이 있었느냐, 수기의 과정이 있었느냐, 이것을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호한 뜻을 나타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이게 김병민 대표님, 지금 이게 굉장히 얼어붙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이슈가 다 여기에 빠져드는 것들을 저희가 과거에도 다른 이슈에서도 많이 봐왔거든요.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워낙이나 이제 큰 뉴스기 때문에 특히 오늘 당선인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 이렇게 뜨거운 쟁점화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인수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국민들을 위한 국정의 주요한 내용들이 이제 속속들이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될 겁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구조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고, 이 부분을 또 안철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서는 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민생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도 인수위 내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이 한 문제에만 모든 뉴스들이 다 블랙홀처럼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윤호중 위원장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호중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좀 아쉽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금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비대위에 대한 그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내적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으로서의 전투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적 갈등들을 혹시 풀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해지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나 이번 5월 10일 대통령의 취임이 진행된과 동시에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예. 마냥 현재 있는 새 정부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정쟁의 모습에서 강하게 실질적인 비판들을 해나가면서 선거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에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새 정부에 대한 발목을 잡게 되는 야당의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나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늠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도대체 언제 만나는 것이냐.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입장이 변화된 게 나왔었죠. 그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 이제 논평이 나온 이후에 조만간 만나겠구나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용산 이전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좀 영향을 받을까요? 두 분이 만나는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지금 인수위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어쨌든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고 또 국군 통수권자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 문제도.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오히려 협조를 구하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어쨌든 현재의 권력과 또 미래의 권력이 좀 잡음 없는
원활한 어떤 정권 인수인계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그 회동 불발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 주를 넘기지 말고 지금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의 만남이 대부분 열흘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이 늦어졌거든요. 다음 주 중에는 빨리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예. 윤영수 님, 아까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이런 협치, 이런 모습도 신구 권력이 같이 만나가지고 뭔가 조금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굉장히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신임 대통령 당선자와 그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만나는 장면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지금 아쉽게도 첫 번째 만남이 불발된 거와 관련해서는 이 당선인 측에서의 어떤 부주의한 발언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배석자 없는 독대 이야기가 이 당선인 측에서 좀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언론이라든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그거를 얘기했을까 이런 불가피한 어떤 추측들을 계속 낳게 하는 것이고 알박기 인사라든지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도 마치 현 정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발언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흔쾌하게 당선자의 만남을 가져가기가 좀 불편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든 연출을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청와대에서는 이제 청와대 옮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의사 표현 하지 말라고 좀 문속도 했었죠. 그 내용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만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곤 했었는데 김병민 대변인 글쎄요. 이번 주 넘기면은 정말 국민들 보기엔 조금 그래 보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여론들을 청와대에서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모종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면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예. 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진 한 장 또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렇게 실제 신구 권력 간에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화기애애한 모습들을 연출하는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싶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금 뒤면 임기가 마치게 되는데 떠나면서 박수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끌고 왔던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됐던 2017년도를 돌아보면 들어가고 나서 청와대 내 캐비넷에 여러 문건이 남았다는 등 할 때마다 전직 정부에 있었던 일들과 숱한 갈등들을 야기하는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적폐청산으로 지난 몇 년간의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좋은 눈빛으로 보진 않았던 기억들이 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혹시 국정을 해오던 과정에서 국민들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예. 또 여전히 임기한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40% 가까운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도와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박수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한 50여일을 거치게 된다면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또 현재 함께 그 일을 해왔던 분들도 국민들께 박수받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조속한 만남을 신속하게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남현정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데 무언가 거기서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내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전에 그런 적이 단 한 번 없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는 임태희 특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 2007년에도 이 지금과 같은 정권 이양기, 정권 교체였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에도 두 분의 회동이 그 이전에 어떤 의제를 두고 사전 조율이 있거나 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분명히 그 뭐 윤핵관 등 뭐 그와 관계된 분들이 사실 네. 좀 실기한 부분이 있으니 이후부터는 오늘 그 제가 보기에 청와대 이전 관계돼 있는 부분도 너무 발빠르게 이런 조율 없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저는 이 회동의 시간을 더 늘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하루빨리 다음 주 이내에 만나서 좋은 덕담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 그리고 점륜권 같이 행사하는 일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 상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선인 측의 윤핵관 문제가 글쎄요, 이제는 문제가 된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의원이 좀 쓴소리를 내놨다고 해요. 영상을 좀 한번 보고 이 부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윤석열을 선택했냐? 바로 윤석열 후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저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 요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끝나는 대로 물러나라. 그리고 국회에서 당선인을 도와야 한다. 이건 정혁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 주변에 있지 말고 국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자체가 뭐 청와대나 그 내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 분이 다선 의원이고 또 정치적인 그 뜻이라고 할까, 그 야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뭐 당대표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굳이 김무성 전 의원이 저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두 분 국회에서 더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박 의원님, 이제 청와대 권력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권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선인을 좀 진짜 돕고 싶으려면 물론 참모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뭔가 길을 터줘야 되는 역할을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당선인이 취임을 하더라도 다음 총선까지 향후 2년간 여서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협치를 할 수 있어야 국정 과제들을 집행을 하고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여야 간에 상당한 어떤 긴장과 전원이 감도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무성 의원이 그 강조점을 둔 포인트는 뭐 윤핵관의 이선 후퇴도 있지만 그보다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이 어려운 여소야대 환경을 협치를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한 것 같고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은 인수위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른 예측도 나오는데 그거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고요. 저는 뭐 원로로서 지금 어쨌든 정치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충분히 좀 수긍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지금 인수위가 뭐 중심이 되긴 하지만 이제 내각도 끌어야 되고 각각의 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까요? 네, 인수위 기간이 굉장히 길지가 않습니다. 또 인수위에 있는 멤버 그대로 내각이라든지 앞으로 꾸려지게 될 대통령실에 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현재 당선인을 돕고 있는 당선인 또 비서실의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모두 최선을 다할 거라 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치를 끌고 갈 수 있는 폭넓은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늘 얘기가 나왔던 측근 인사 중심으로 기용되거나 등용되게 되는 인사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확 바꿔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들을 이곳저곳에서 얘기를 해주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사적 인연보다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믿고 거기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보여주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믿고 등용하게 되는 그런 인사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인연이 아닌 일을 만들어내고 실력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할 겁니다. 예. 따라서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도 또 지금 있게 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성과들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더라도 과거 정부에서 비판받았던 모습들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일을 진행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좀 기자회견을 했었네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영희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본인의 의지를 확고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있었던 좀 갈등 이것을 좀 봉합하거나 수습할 수 있느냐 또 관심이거든요. 일단 뭐 조금 내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저는 당에 있는 당내의 의원들 간의 어떤 분란보다 민주당을 지지해준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그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그 질타가 컸고요. 그리고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시에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그 지금 추측이 돼 있는 이 비대위원들이 그 모든 것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더 이상 이것을 내홍 그리고 내분으로 가져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남지 않은 것이 또 닥쳐올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빨리 이 갈등들이 봉합되고 수습돼야 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모습이고요. 예. 저희 뭐 24일 날 원내대표가 또 선출되는 과정들이 있으니 그 예.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구심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대선이 석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뭐 혹자들은 깻잎 한 장 차이였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 아쉬움이 큰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어디에 흘러갔던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거대 야당이 되는 그 의석들을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네.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행을 해 주실 것인가. 그 내용에는 뭐 언론 개혁의 미진함, 검찰 개혁의 미진함, 그리고 부동산 실정에 대한 세제 부분,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과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 당시에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 만들고자 해서 내놓았던 공약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당제, 그리고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 결선 투표제, 그리고 기초의회 아까 그 당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의 다당제의 역할이 뭐 이렇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중대 선거구제의 개편 뭐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이행해 달라는 것이 사실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목소리거든요. 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서른 선출되고 그냥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냥 그대로 있고 이체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빠른 봉합과 수습, 당내 수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란 사항은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여의도 내의 그 뭐 원내 구성원들의 뜻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 지금 뭐 당사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또 연일 그렇죠. 그것의 반기를 예. 들고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시간이 지방선 좀더 아까 봐야 제가 돼요? 말씀드린 데처럼 예. 70여일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이 저는 또 우리 당원들이 이해해 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당 내에서 소화를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예. 이은영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 굉장히 많았으니까 열성 지지자들도 있었을 테고 이제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을 좀 관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어떤 지금의 정서를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집권에 지금 국민의힘이 성공을 했지만 그 임기 안에 지방선거를 2번 치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총선을 또 한번 치러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어요. 현재 또 여소야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최근에 그 서울경제와 선거학회 그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신정부와 관련해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서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42%가 나와서 이 전체적인 어떤 환경은 지금 국민의힘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또 집권을 하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는 그런 네. 또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너무 이제 그 현재 지도부 체제, 비대위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분열되는 거를 좀 막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예. 예. 3개월 뒤 이제 좀 있으면도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조금 갈등 양상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치 뉴스가 많은 시절입니다.